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앞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좋은 집합주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책에 등장하는 그 30개 집합주택 중에 좋은 집합주택에 버금가는 집을 제가 골랐습니다. 4개 사례를 골랐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집합주택 왠지 끌리고 왠지 그 이념적으로 맞는 집합주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집합주택이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집합주택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전 6개로 대강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장소로 인식되는 집합주택. 이 장소라는 단어가 되게 이렇게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풀었습니다. 건축물이 우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가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끝없이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버리고 정말로 진지한 계획을 했냐.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집이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한테 전해주냐. 그리고 당연히 주민이 이사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살려고 하는 애착심을 가지냐. 이 4가지 조건이 대강 충족되면 저는 이게 장소로서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모여 사는 보금자리. 새로운 커뮤니티의 인형을 담고 있냐의 여부입니다. 지금의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우리 동기들하고도 술 먹다 보면 제가 커뮤니티 얘기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요새 사회에서 커뮤니티를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건축가가 커뮤니티를 얘기 안 하면 설계를 어떻게 하지? 집을 설계할 때 가운데 매개 공간이나 그 나눔의 공간을 두지 않으면 집을 어떻게 설계하냐? 왜 집을 이렇게 막 유니트만 놓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부합되는 그 공동체 이념이 있을 거예요. 아까 리케 야마모토가 후토쿠보 주택에서 그냥 강제로 사람들 모이게 한다는 이념도 결국은 공동체에 대한 그만의 나름의 어떤 이념이잖아요. 그게 담겨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역사성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의 피터 로우라는 되게 유명한 교수의 말이에요. 집합주택은 과거를 바탕으로 하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좋은 집합주택의 조건이다. 그렇게 그분이 분명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집은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역사에 매몰되면 예를 들면 아까 리카르도 보필의 집합주택은 결코 좋은 집합주택이 아니다. 왜? 과거에 매몰되고 한 발짝도 나가질 않으니 그럼 아까 네모시 집합주택 같은 경우는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진하니 그건 좋은 집합주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므로 역사성, 한국성을 담고 있으면서 미래 비전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생각. 그게 없으면 좋은 집합주택이 될 수 없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도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이게 정말로 공자맹자왈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또 다시 피터 로우의 말을 빌면 집합주택이 도시에 자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나쁜 방법이 프로젝트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 하면은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예요. 근데 또 나쁜 건 뭐냐면 집합주택을 일껏 지었는데 도시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일부다. 그러니까 일부는 일부대 딱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도시에 스며드는 집합주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아니고 도시에 두드러지는 일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개별성의 문제예요. 집합주택 계획의 목표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집합주택 계획의 목표는 비록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여 있지만 그 각 개별 주택이 단독 주택의 성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집합주택이 하비타트 67입니다. 하비타트 67은 비록 모여져 있지만 그것이 단독 주택의 성능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집집이 다 마당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친경관적 주거가 돼야 된다. 그걸 제가 또 풀어봤어요. 밀도가 적정해야 되고 높이가 너무 과도하지 않아야 되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인간적 스케일의 집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 공간을 과도하게 때려 파는 집은 안 된다. 이 6가지를 충족하고 있는 집 없어요. 2개, 3개 이 정도 충족하고 있는 게 보통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 그 사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적 집들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4개 사례, 2개는 2차 대전 이전이고 2개는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좋은 집은 대부분 다 1920년대, 30년대에 지어진 집합주택이 진짜 좋은 집합주택이 많습니다. 전쟁 이후에 지어진 집합주택은 그거보다 숫자가 많이 덜하다 할 정도로 20세기 초반부에 좋은 집합주택이 많은데 이 집합주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집합주택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상징성이 있고 단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개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집집이 개별성이 있는 집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브루노타우트가 1927년에 베를린에 완성한 우리가 흔히 맑고 평단지라고 그 정식 이름은 브리츠 주거단지죠. 이 배치도를 보면 바깥쪽에는 이렇게 쫙 둘러싸는 아파트가 3층 규모의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는 맑고 평도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보카도 과일을 보면 이렇게 바깥쪽을 딱딱하게 둘러싸고 가운데는 되게 부드러운 속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빨갛게 지붕이 씌워진 것은 다 연립주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체 구조를 분명히 하고 너희들은 보호된 곳에 산다 라고 얘기하고 가운데 흉악한 맑고 평 주동을 주고 니들은 이런 특별한 아파트에 산다라고 일단 외치고 그 다음에 찬찬히 사람들의 생활을 담는다라는 것이 이 집합주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밑에 영어로 게하그라고 써놓은 저 영어 단어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노동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조합 밑에다가 건설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아는 브루노타우트가 거기에 고용이 돼서 수석 건축가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르틴 바그너는 그 게하그의 책임자로서 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일한 10년 동안 15,000가구 정도의 집을 지었고 건축가 브루노타우트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 이 주동을 범상치 않다고 봐요. 어떻게 주동을 저렇게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브루노타우트가 책을 2권쯤 썼는데 그중에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도시의 왕관이라는 책. 그 책이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지금 현대 사회의 도시는 그게 다 엉터리 도시라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는 중세 도시. 중세 작은 도시에 가보면 성당이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죠. 그 성당이 그 도시 인구 한 4, 5만 정도 주민의 결속체로 성당이 딱 있고 그 성당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보통 한 100년 정도 걸려서 고딕 성당을 한 지 지으니까요. 그런데 현대 도시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적당히 기능만 있는 어떤 시설이 가운데도 없고 여기저기 늘려 있어서 그 사람 말을 빌면 모가지가 떨어진 시체 같은 그런 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대전이 끝나고 193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은 새로운 도시는 지금 제가 작은 스케치 하나를 도시의 왕관이라고 써놓은 저 도시처럼 도시가 기하학적으로 형성되고 가운데 뾰족한 수정탑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올바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도시를 만드는 기회는 이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으니 보통 대형 아파트 단지를 주거 단지를 만들 때 가운데 저렇게 맑고 평 단지를 놓고 가운데 이렇게 그 호수 원래 있던 호수 하나를 잘 저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면 여기가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눕혀 있는 수정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저 맑고 평 단지는 주민을 정신적으로 결집하는 상징체입니다. 에이헨하르 집합주택에서 만들어낸 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합주택이 가장 놀라운 것은 무수하게 들어가 있는 색채들의 노름입니다. 지금 작은 사진에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입구에 지금 연립주택 전체 색깔은 빨간색, 들어간 입구는 초록색. 그다음에 초입부에 있는 집은 파란색.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칼라색 표에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것이 주동의 색깔 표시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포스터예요. 말구평 단지에 있는 개별 도어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어들을 다 보시면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왜 저렇게 섬세한 색채 계획을 할까요? 이것을 80년대, 86년인가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색깔이 다 바랜 걸 색채학자를 불러다가 과거에 브루노타우트가 했던 색채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지금 저 단지에 가보면 저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브루노타우트의 동료들은 전부 다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로의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색깔은 흰색입니다. 바이센호프 주택단지는 흰색으로 통일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왜 저 난리를 부리고 색채를 칠했냐라는 것은 결국 저기 사는 노동자들이 어떤 컬러의 그 집에 살며 어떤 컬러의 문을 주겠냐라는 이 거룩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개별성의 문제예요. 개별성을 집을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노동자 주택이니까요. 연립주택이 쭉 가지만 그래도 색채를 달리하게 하면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단지의 활력도 주고 주민들은 나만의 집과 나만의 장소라는 걸 생각하게 하면서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살지 않겠나라는. 따라서 이 집합주택은 단순해요. 가운데 상징체를 두고 그 다음에 각 주택의 개별성을 둔다라는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저는 저렇게 지금이 저것이 만들어진 시대에 약 70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건축가들이 개별성을 생각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선험적인 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좋은 집합주택 사례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붉은 비인에서 지은 이 카를 마르크스 호프 같은 게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 이 붉은 비인에서 지은 집합주택을 또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제가 되게 건축을 공부하는 주택학자로서 부끄러움이 엄청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1920년대 미인에서 했던 저 사례는 꼭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것을 얘기합니다. 붉은 비인이라는 그 시대는 여러분들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다시피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에 망했어요. 아주 천패했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대한 제국의 약 4분의 1 정도만 남았어요. 지금 오스트리아에 뭐 땅이 있습니까? 별거 없죠. 저 티롤하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919년에 수도 비인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건의했죠. 우리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해서 독립된 국가로 유지하겠다. 해서 1934년 동안 15년 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비인을 우리는 레드 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집합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비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엄청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폐결핵을 비인 질병 이렇게 부를 정도로 비인이 폐결핵의 발상지가 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못 살았습니다.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전부 다 개혁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복지시설 만들죠. 의료 사업 합니다. 곳곳에다 도서관 짓고, 곳곳에다 병원 짓고, 곳곳에다가 극장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를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체육시설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주택 지을 때 상징주의를 집어넣어서 마치 궁전처럼 보이게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규모의 집에다가 공공시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주부들은 손 깜짝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각종 시설을 넣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습입니다. 비인은 전통적으로 블록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가운데 구멍이 뽕뽕 난 그들이 호프하우스라고 부르는 중정형 집합주택.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레드빈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지어진 집은 바로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옆에 독일에서는 전원도시를 만들고 푸르른 녹지에다가 하얀 집들을 미스 반데로나 그로피우스의 생각으로 집을 짓는데 이 비는 옆에서 무슨 난리를 부리든지 간에 우리 전통을 지키겠다. 전통을 지키고 집을 궁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이요. 노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통 대부분 다 실업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독일에서 짓는 방법대로 신공법을 쓸 수는 없어요. 전부 다 벽돌 쌓고 콘크리트 붓고 그런 방식으로 집을 짓는 거죠. 따라서 저는 단 한 가지, 이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도시 조직에 순응한다. 전통을 지켜낸다. 그리고 결속된 그 공동체를 집을 통해서 구현한다라는 그 이념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저 카르 막스 호프가 붉은 빈에서 만든 집합주택의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저 동네는 베토벤이 교향곡 6번을 작곡할 때 헤매 다니던 녹지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저 집합주택을 지었거든요. 저 집합주택이 규모가 엄청 커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약 1.2km가 돼서 전차가 4번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 엄청난 광장에다가 되게 상징적인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 여기저기 허점은 많지만 제가 저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라는 것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금 칼 자이소프라는 또 다른 중요한 집합주택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블록이 이어져 나가고 여기 큰 반원형의 광장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은 지금 그 밑에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그 거대한 어떤 원통이 지나가고 그 모습은 그 밑에 있는 호프브루크라는 궁전을 이렇게 옮겨왔다 또는 번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합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오토 바그너라는 건축가의 제자들입니다. 오토 바그너는 학생들을 뽑아서 정말로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서 상급반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집 짓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 바그너가 그린 그림은 이래요. 앞으로 비는 저렇게 발전해야 된다. 진짜로 고루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도시와 저것을 비교하면 저는 저걸 선택하지 절대 우리 도시는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합주택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수단이다라는 그 이념과 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전통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걸 다 지우고서도 저는 되게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저 붉은 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진짜 부끄럽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 상황이 과거에 1920년대 빈보다 훨씬 우수한데도 왜 우린 집을 이렇게 지을까? 뭐 그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